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4.4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right limit, left limit, 우리말로는 우극한, 좌극한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에서의 우극한, 즉 right limit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 F는 2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이 P는 이번에는 P의 오른쪽에 있는 이 구간과 2와 교집합을 했을 때 이 집합의 리밋 포인트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F가 P에서 right limit, 즉 우극한 L을 갖는다라고 함은 우리가 그냥 리밋을 정의할 때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만 달라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x가 2에 있을 때 이 부분이 원래는 x 빼기 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p의 오른쪽에서만 극한을 정의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가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P의 오른쪽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니까 X가 P보다 크고 P 더하기 델타보다 작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절대값 f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극한을 X가 P 플러스로 다가갈 때 fx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할 거고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도 쓸 겁니다. fp 플러스면 이건 함수값이 아니고요. P에서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을 우리가 fp 플러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이 P에서의 우극한 값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양쪽 극한 그림처럼 우리가 한쪽 극한도 이렇게 튜브로 이해할 수가 있죠. 점 P에서 극한이 L이라고 하면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임의 X를 선택하더라도 fx 값이 L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만 생각을 했을 때 이 right limit L at P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left limit도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왼쪽에서도 똑같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left limit도 정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2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P가 2의 왼쪽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집합의 리밋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가 P에서 left limit L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있는데 X가 2에 있는 원소 중에서 P의 왼쪽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P 빼기 델타와 P 사이에 X가 만족이 되면 f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이때 우리가 P의 left limit을 기호를 이렇게 쓸 것이고요. 여기에 똑같이 fp-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L 값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정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오늘 강의의 중심이 되는 이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인터벌인데요. f가 이 인터벌 i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f가 p에서 리밋을 갖는다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p가 i의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가정할게요. i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것은 이 끝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어딘가 이렇게 있으면 우극한과 좌극한을 다 정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P에서 우리가 양쪽 극한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극한도 존재하고요. 좌극한도 존재하고 그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다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증명을 앞서 정의한 엡실론 델타 이론으로 증명을 해볼 건데요. 사실 엡실론 델타가 그러면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양쪽 극한을 정의할 때 있는 엡실론 델타 그리고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단 이쪽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다 존재하고 그 두 개의 극한값이 같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컬한 그 양쪽 극한의 개념을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존재한다 그렇게 쓰고요. 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즉 먼저 우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x가 i에 있는데 x가 p의 오른쪽에 있는 거죠. p보다 크고 p 더하기 델타,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델타였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델타 1이라고 쓸게요. x가 p 오른쪽에 있을 때 fx 빼기, 여기에 이제 우극한을 쓰는데요. 우리가 우극한을 이렇게 쓰기로 했었잖아요. fx 빼기 fp 플러스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델타 1이 존재한다. 이건 이제 우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좌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부터 양수 델타 2가 존재하는데 x가 i에 있고 p의 왼쪽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p 빼기 델타 2와 p 사이에 있는 거죠. 이때 fx 빼기 fp 마이너스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래시컬한 양쪽 개념은 이 양쪽 그 델타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 값을
델타 1과 델타 2의 미니멈이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둘 다 양수니까요. 미니멈을 잡아도 여전히 양수이고요. 이 두 번째 가정에서 fp 플러스와 fp 마이너스가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값을 우리가 L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이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x가 2에 들어가는데 x 빼기 p의 크기를 델타보다 작다라고 하면 델타가 이 두 값의 미니멈이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가정하면 이 부등식도 성립하고 요 부등식도 성립하다는 건 명확하죠? 그래서 이 두 식이 성립하니까 이게 성립하는데 2번 가정에서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f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한쪽 극한이 존재하고 그 두 개의 한쪽 극한의 값이 같으면 우리가 클래시컬한 양쪽 극한의 값이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편은 굉장히 쉽습니다. 반대편은 제가 한 줄로 써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성립하는 델타 1과 델타 2가 양쪽 극한에서 존재하는 그 델타를 같은 값으로 가지고 와보면 증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이쪽 방향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한 점에서 컨티뉴어스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엡실론 델타 띠오리로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서도 라이트 컨티뉴어스와 랩트 컨티뉴어스를 비슷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f는 2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right continuous at p라는 것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x가 2에 있을 때 지금 이 부분만 바뀌면 되는데요. 그 전에는 x 빼기 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p를 포함해서 p의 오른쪽을 생각하면 되니까 x가 p보다 크거나 같고 p 더하기 델타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빼기 fp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랩트 컨티뉴어스도 똑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p의 왼쪽 부분, 즉 p를 포함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공부한 내용을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이 구간에서 right continuous at p이다 이 말은 p에서의 우극한 값이 함수값 fp가 되는 것이고요. left continuous at p라는 것은 p에서 좌극한이 p에서의 함수값과 같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컨티뉴어스가 되는 점을 주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제 discontinuous, 즉 불연속이 되는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명했던 정리 4.4.3에 따르면 f가 이 구간에서 continuous이다. 그 말은 일단 끝점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고 그 두 개의 값이 fp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점 p에서 continuous가 아닌 타입을 두 가지만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오른쪽 중에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p에서의 우극한과 p에서의 좌극한은 같은데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어도 다른 경우, 아니면 p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데 p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removable singularity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고 두 개가 같은데 함수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한데요. p의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고 두 개의 값이 같은데 p에서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우리가 removable singularity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연속이 아닌데요. 연속이 되게끔 함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 경우에는 이 점을 없애고 p에서의 함수값을 이 극한값으로 정의하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역시 p에서의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은 싱귤레러티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점이에요. 여기에서 좋지 않다라는 뜻은 연속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속이 아닌 점을 연속이 되게끔 잘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싱귤레러티, 즉 나쁜 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서 removable singularity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프 discontinuity인데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는데 그 두 개의 극한값이 다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이건
첫 번째 타입과는 달리 함수값을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이 싱귤러리티를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이쪽 극한과 이쪽 극한이 다르니까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여기에서 점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 말고도 아예 p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아예 이렇게 극한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나 점프 디스컨티뉴이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개의 예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gx는 x가 2가 아닐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x가 2일 때는 2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우리가 앞서 여러 번 다뤘던 함수인데요. x가 2로 다가갈 때 gx의 극한은 4인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었고요. 그런데 x가 2일 때 함수값은 2니까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g가 2에서는 컨티뉴어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g 이 값을 2가 아니라 4라고 줘버리면 g가 2에서 컨티뉴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싱귤러리티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서 g has a removable singularity at 2 그러면 됩니다. 2에서 removable singularity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라고 정의하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이 함수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을 중심으로 좌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1이고요. 우극한은 이걸 생각해야 되니까 2가 돼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함수값을 정의하더라도 리무버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에서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우극한, 좌극한을 엡실론 델타 띠오리로 정의해봤고요. 우극한, 좌극한이 둘 다 존재하고 같으면 그 점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까지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